백만장자 경영자는 엄마가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는 소년의 절박한 호소를 무시합니다. 몇 시간 후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그는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여전히 쓰레기를 지키고 있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가 뚜껑을 열자 진실이 드러나고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은 한강이 굽이치는 조용한 소도시였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 김민호는 투자회의차 방문했다. 서울에서 온 그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의 부와 지위를 상징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그는 감정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민호의 차가 공원 근처를 지나갈 때였다. 한 소년이 쓰레기 컨테이너를 가리키며 그의 차를 향해 달려왔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저기 갇혀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더럽고 구겨져 있었다. 그러나 민호는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그저 운전기사에게 계속 가라는 손짓만 했다. 서울의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한 그에게 이런 광경은 그저 불편한 방해일 뿐이었다. 미친 소리 하네. 그는 중얼거렸다. 누가 쓰레기통에 사람을 가두겠어. 호텔에 도착한 민호는 최고급 스위트룸에 짐을 풀고 내일의 회의를 준비했다. 그러나 소년의 절박한 외침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양평의 조용한 밤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던 아이였다. 부모님의 이혼 후 그는 친척들 사이를 떠돌았고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관심 끌려는 거지. 시끄럽게 굴지 마. 이런 말들이 그의 유년 시절을 채웠다. 어른들은 그의 고통을 무시했고 그는 혼자서 상처를 감당해야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의 마음은 불안해졌다. 소년의 눈에서 보았던 공포가 자꾸 떠올랐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그 컨테이너에 정말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5시 민호는 결국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는 호텔을 나와 어제 소년을 만났던 공원으로 향했다. 아침 안개가 도시를 뒤덮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놀랍게도 소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컨테이너 옆에서 웅크리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보였다. 밤새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다. 어제 여기서 소리쳤던 너구나. 민호가 다가가 말했다. 소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곤함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아저씨 왔네요. 소년의 목소리는 희망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어. 내 이름이 뭐니? 박지호라고 해요. 우리 엄마가 저기 갇혀 있다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민호는 컨테이너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쓰레기 컨테이너였다. 그러나 지호의 확신에 찬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어제부터 계속 여기 있었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찾았다. 알았어, 도와줄게. 경찰에 신고하자. 그러나 신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처음에 그의 말을 의심했고 출동을 꺼렸다. 민호는 자신의 이름과 회사를 언급해야 했다. 그제서야 경찰이 현장으로 오겠다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지호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니? 네 엄마가 왜 거기 있다고 생각해? 지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삼촌이 엄마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사라졌어요. 근데 어제 이 쓰레기통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엄마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믿기 어려웠지만 소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최소한 확인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다. 강대성 경찰서장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민호와 지호를 바라보았다. 김민호 씨, 이런 장난에 귀중한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 일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쓰레기통에 사람이 있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경찰관 둘이 컨테이너로 다가가 잠금 장치를 풀었다.
강 서장은 여전히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들이 뚜껑을 열자 즉시 끔찍한 악취가 주변을 감쌌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컨테이너 안에는 정말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고 밧줄로 묶여 있었다.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상태는 위중해 보였다. 엄마! 지호가 울부짖었다. 민호는 얼어붙었다. 그가 무시했던 소년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냉정한 사업가의 가면이 무너졌다. 경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여성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지호는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구급대원들이 그를 말렸다. 괜찮아 지호야. 네 엄마는 이제 안전해. 민호가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 지호를 무시했던 것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 모자를 도울 것이다. 끝까지. 민호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결심이 교차했다. 지호의 어머니가 누구이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박수진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김민호는 벤치에 앉아있는 지호를 바라보았다. 소년은 너무 작고 취약해 보였다. 민호는 자신이 어제 저녁에 소년의 절박한 외침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꼈다. 괜찮을 거야. 민호가 말했다. 의사들이 네 엄마를 돌봐주고 있어. 지호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믿어줘서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어요. 민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도 한때 그런 아이였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다. 박수진 씨의 가족이신가요? 저는 그녀의 아들이에요. 지호가 일어나 말했다. 의사는 민호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친구입니다. 민호가 설명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다수의 타박상과 심각한 탈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천증도 있습니다. 최소 24시간 이상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살아날 거예요. 그렇죠? 의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야. 네 엄마는 강한 사람 같아 보여. 몇 시간 후 수진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고 경찰의 질문에 답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강대성 서장이 병실에 들어섰다. 박수진 씨,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군요. 누가 당신을 그런 상태로 만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수진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다. 제 오빠, 박태우. 그녀는 말했다. 그가 저를 속였어요. 집과 저금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형제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수진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태우 오빠는 제가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했어요. 제가 거부하자 음료수에 뭔가를 타서 저를 정신 잃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쓰레기통 안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위협했습니까? 경찰이 물었다. 네, 지호에게도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지호가 숨었던 거예요. 강 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박태우 씨를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태우는 유력한 인맥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지역 TV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걱정하는 오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제 여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태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도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녀가 저를 비난하는 것은 병의 일부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의료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수진의 정신 상태에 관한 전문가의 소견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저에게 서명한 위임장입니다. 모두 그녀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방송사는 소위 미디어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러들여 수진의 상태에 대해 논평하게 했다. 이런 망상은 심각한 정신질환의 징후입니다. 그 전문가가 단언했다.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한다고 믿는 것은 편집증의 명백한 증상입니다. 민호는 TV를 보며 분노했다. 그는 지호의 눈에서 본 진실과 수진의 상처를 직접 목격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하지만 여론은 급속히 태우의 편으로 기울어졌다.
사람들은 불쌍한 오빠와 정신 이상의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는 지호가 어머니의 망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사회복지사들이 지호를 수진에게서 떼어놓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그들은 말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평가될 때까지.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병실에서 끌려나갔다. 엄마, 가기 싫어요. 수진은 간신히 손을 뻗어 아들을 잡으려 했지만 약물로 인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아들, 제발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민호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결의가 타올랐다. 그는 이 불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꼈다.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과 성공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2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그의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인 이준혁에게였다. 준혁 씨, 지금 바로 양평으로 와주게. 중요한 사건이 있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저녁까지 여기 도착해야 해. 두 번째, 전화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사립탐정 중 한 명인 최동욱에게였다. 최 씨, 특별한 조사가 필요해. 박태우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해. 그의 재정 상태, 인맥, 숨겨진 비밀, 모든 것을 파헤쳐줘. 그리고 그가 내세운 미디어 전문가에 대해서도. 전화를 마친 후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호가 보내질 아동보호소의 위치를 알아내야 했다. 그 아이를 직접 만나봐야 했다. 그리고 태우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수진의 재산을 탐내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날 저녁, 이준혁이 양평에 도착했다. 그는 민호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상황을 브리핑받았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군요. 준혁이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태우가 이미 여론을 장악했고 공식 서류도 있다고 하니까요.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믿네. 그 소년과 그의 어머니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우리는 태우의 거짓말을 밝혀내야 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태우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요. 그래서 최동욱을 고용한 거야. 민호가 말했다. 그리고 내일 그 아이를 만나러 갈 거야. 어쩌면 그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준혁은 친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민호, 솔직히 말해도 될까? 왜 이렇게 개입하는 거야?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잖아. 민호는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도 한때 그런 아이였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던 아이. 이번에는 달라야 해.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민호의 눈에서 결심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아침 일찍 민호는 양평군 아동보호소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로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었다. 현관에는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건물의 분위기는 차갑고 제도적이었다. 민호는 자신을 소개하고 지호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처음에 직원들은 거부했다. 방문객 명단에 없으시네요. 접수대의 여성이 말했다. 민호는 명함을 내밀었다. 김민호입니다. KM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죠. 지호의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회사가 즉시 효과를 발휘했다. 직원은 눈을 크게 뜨고 허둥지둥 상급자를 불렀다. 몇 분 후 민호는 지호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지호는 공용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였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작은 손에는 낡은 고민형을 꼭 쥐고 있었다. 지호야, 민호가 다가가 말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아저씨, 엄마는 어때요? 민호는 지호 옆에 앉았다. 엄마는 좀 나아지고 있어. 걱정 마. 우리가 너희를 도울 거야.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삼촌이 TV에서 엄마가 미쳤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미치지 않았어요. 나도 알아. 민호가 대답했다. 내 삼촌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삼촌이 우리 집에 와서 엄마한테 종이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거절하자 화를 냈어요. 저는 침대 밑에 숨었어요. 무서웠거든요. 민호는 귀에 깊게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삼촌이 엄마에게 뭔가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쓰러졌어요. 저는 계속 숨어 있었어요. 삼촌이 엄마를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경고했어요. 나타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같은 꼴을 당할 거다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그래서 어떻게 엄마를 찾았니? 삼촌이 간 후에 저는 엄마를 찾아 나섰어요. 이틀 동안 찾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 쓰레기통 근처를 지나가다가 엄마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올 때까지는요. 민호는 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네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 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곧 그렇게 될 거야. 약속할게. 민호가 말했다. 그런데 지호야, 네가 가진 증거가 있을까? 삼촌이 엄마에게 한 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고민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인형을 건넸다. 이거요.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고민형이? 등 쪽을 보세요. 지호가 속삭였다.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민호는 인형을 뒤집어 보았다. 그리고 등 쪽에 서툴게 꿰맨 자국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가 인형을 열었다가 다시 꿰맨 것처럼 보였다. 이게 뭐지? 민호가 물었다. 지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숨어 있을 때 엄마의 폰으로 삼촌의 말을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걸 USB에 넣어서 고민형 안에 숨겼어요. 삼촌이 저를 찾으러 올까봐 무서웠거든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지호야. 이걸 내가 가져가도 될까? 너의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싶어. 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 인형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하지만 조심해. 주세요. 이건 제 유일한 증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이걸 소중히 다루고 네 엄마를 도울 거야. 민호가 보호소를 나서려 할 때 한 직원이 그를 불러 세웠다. 김 선생님, 잠시만요. 오늘 오후에 박태우 씨가 조카를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태우가 지호를 만나러 온다니? 이건 위험한 상황이었다. 언제요? 내 시경이요. 민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은 오전 10시였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다. 준혁과 동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USB를 찾았습니다. 민호가 고민형을 보여주며 말했다. 지호가 삼촌의 협박을 녹음했대요. 그런데 태우가 오늘 오후에 지호를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준혁은 인형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꿰맨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걸 열어봐야겠군요. 그는 조심스럽게 실을 풀고 인형의 솜을 조금 꺼냈다. 그리고 작은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여기 있네요. 그들은 즉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파일은 하나뿐이었다. 오디오 파일이었다. 준혁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로 들린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와 숨소리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명해, 수진아, 이러지 말고. 남자의 목소리였다. 태우의 목소리였다. 안 돼, 오빠. 왜 갑자기 내 집과 저금을 가져가려는 거야? 이건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긴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넌 항상 무능했어. 내가 관리하는 게 최선이야. 거짓말이야. 네가 도박빚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다 알아, 오빠.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줬어.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수진의 비명소리. 이 망할 계집애, 네가 어떻게 알지? 누가 말했어? 내가 그들을 모두 없애버릴 거야. 오빠, 제발. 수진이 울며 애원했다. 선택권은 두 가지야. 서명하고 살든지 아니면 서명하지 않고 지호와 함께 사라지든지. 녹음은 계속되었다. 태우가 자신의 도박빚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수진의 재산을 가로채 빚을 갚을 계획인지에 대해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리고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태우는 수진에게 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 세 사람은 충격에 빠져 녹음을 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태우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걸로 충분해요. 준혁이 말했다. 경찰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욱은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이 녹음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 체인과 인증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진위 확인을 먼저 하죠. 그리고 지호를 보호해야 해요. 태우가 USB에 대해 알아내면 지호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호소에 보안 요원을 보내겠습니다. 동욱이 말했다. 제 팀원 중 한 명이 보호소 경비로 위장해서 지호를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민호가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녹음을 전문가에게 가져가서 분석받아야 합니다. 준혁 씨, 신뢰할 수 있는 음성 분석 전문가를 알고 있나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예상대로 문제가 발생했다. 복면을 쓴 사람이 보호소에 침입해 지호의 방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욱이 보낸 위장 경비원이 그를 발견하고 추격했다. 침입자는 도망쳤지만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그는 지호의 고민형을 찾고 있었다. 다행히 지호는 안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태우가 USB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상황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음성 분석 전문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녹음은 진품이었다.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었고 목소리 패턴 분석에 따르면 태우의 목소리가 맞았다. 전문가는 또한 녹음이 아마도 수진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간단한 녹음 장치로 만들어졌다고 결론지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민호와 준혁은 강대성 서장을 만나러 경찰서로 향했다. 처음에 서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김 사장님, 저는 이런 가족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태우 씨는 이미 공식적으로 동생의 법적 대리인이 되었고 의사들도 그녀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호는 USB를 내밀었다. 이걸 들어보세요, 강 서장님. 그리고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도 읽어보세요. 강 서장은 마지못해 녹음을 들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태우가 자신의 도박 빚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진을 위협하는 부분에 이르자 그의 표정이 변했다. 녹음이 끝나고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이건 심각한 증거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얻었습니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준혁이 설명했다. 박지호가 녹음했습니다. 그는 숨어 있는 동안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이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USB에 저장한 뒤 자신의 고민형 안에 숨겼습니다. 강 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정말 똑똑하군요. 하지만 이런 사건은 미디어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태우는 이미 공중패에 여러 차례 출연했고 그의 편에 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태우의 도박빚, 그의 금융거래, 그리고 그가 내세운 전문가들의 신뢰성을 조사해 주세요. 강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비밀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체포나 공식 혐의 제기는 없을 겁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호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적어도 이제 경찰이 그들 편에 서게 되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박지호를 보호해 주세요. 어젯밤 누군가가 보호소에 침입했습니다. 아마도 이 증거를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강 서장은 놀랐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호소에 경찰을 배치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지호를 내 집으로 데려와야겠어요. 준혁은 놀랐다. 그게 가능할까요? 사회복지사들이 허락할까요? 지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호를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별장은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고 경비원도 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겠군요. 지호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승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다. 증거와 침입 시도에 대한 보고서를 근거로 판사는 지호를 민호의 보호 아래 두는 임시명령을 승인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지호를 양평 외곽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왔다. 이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통유리창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보였고 넓은 정원과 보안 펜스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민호는 지호를 2층의 아늑한 방으로 안내했다. 마음에 드니? 지호는 넓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큰 창문을 가진 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크고 예뻐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네가 필요한 건 뭐든 말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 이곳은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곧이야. 엄마는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이야. 하지만 그녀의 건강이 좋아지면 법원에 면회를 신청할 거야. 약속할게.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생각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하지만 지호와 수진의 사연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아마도 내가 구원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최동욱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도착했다. 그는 태우의 도박빚에 대한 증거를 찾아냈다. 박태우는 강남의 여러 지하 도박장에 출입했습니다. 동욱이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는 적어도 5억 원의 빚을 졌고 고리 대금업자들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민호는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태우가 호화로운 도박장에 들어가는 모습, 도박을 하는 모습, 그리고 불안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건 그가 수진 씨의 재산을 노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동욱이 계속했다. 수진 씨의 부모님은 양평에 큰 땅을 남겼고 현재 시가로 약 1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에 3억 원 정도의 저축이 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박 빚을 갚기에 충분한 금액이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동욱이 말했다. 태우가 내세운 미디어 전문가, 그 정신과 의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정식 면허를 가진 의사가 맞지만 과거에 여러 번 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태우가 과거에 비즈니스 파트너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년 전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했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이해 충돌이군요. 그가 수진의 정신 상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확합니다. 동욱이 동의했다. 그리고 그가 작성한 소견서를 다른 정신과 의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평가가 매우 편향되어 있으며 제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그들의 사건을 강화했다. 이제 그들은 태우의 동기와 그가 어떻게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의료계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 경찰서에 나타나 중요한 증언을 했다. 정혜진이라는 간호사입니다. 강 서장이 전화로 민호에게 알렸다. 그녀는 수진 씨가 사라진 날 병원 복도에서 태우와 수진이 언쟁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태우가 수진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의 증언은 신뢰할 만합니까? 민호가 물었다. 매우 신뢰할 만합니다. 그녀는 그날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있고 다른 목격자들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민호는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태우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직 큰 싸움이 남아 있었다. 태우의 방역은 신속했다. 간호사 정혜진의 증언이 알려지자마자 그는 또 다른 TV 출연을 통해 자신을 변호했다. 이번에는 수진의 이웃들을 대동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수진이 불안정하고 종종 이상한 행동을 했으며 망상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제 여동생은 오랫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태우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그저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녀가 저를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녀는 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우가 법원에 수진의 강제, 정신과 입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수진이 자신과 아들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민호는 TV를 끄며 분노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이웃들은 뭐지? 동욱이 답했다. 제가 조사해보니 그들은 진짜 이웃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 최근에 태우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새 차를, 다른 사람은 자녀의 유학 비용을 받았죠. 준혁은 염려스러운 표정이었다. 강제 입원 신청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이 승인하면 수진 씨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고 모든 법적 권리를 잃게 됩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투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준혁이 대답했다. 하지만 태우는 유력한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닐 겁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민호의 별장, 정문 앞에 지호의 고민형이 발견되었다. 인형은 심하게 찢겨져 있었다. 분명한 협박이었다. 보안 카메라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인형을 던지고 가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헬멧에 가려져 있었다. 민호는 이 일을 지회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이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다. 대신 그는 별장의 보안을 강화했고 강 서장에게 사건을 보고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강 서장이 말했다. 이제 박태우가 얼마나 필사적인지 알 수 있군요. 그날 저녁 민호와 법률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우리는 공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준혁이 제안했다. 모든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호는 동의했다. 그래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준혁은 다음 날 법원에 공개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져 일주일 후에 청문회가 열리기로 결정되었다. 뉴스가 퍼지자 미디어는 이 사건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국내 주요 신문들은 억만장자와 고아 소년의 이상한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일부는 민호의 개입을 의심스러워했고 그의 숨겨진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저 부자는 왜 이 가족 분쟁에 개입하는 걸까요? 한 토크쇼 진행자가 물었다. 혹시 박수진의 땅에 눈독을 들인 건 아닐까요? 이런 추측에 민호는 화가 났지만 그는 미디어의 관심을 무시하기로 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수진과 지호를 돕는 것이었다. 청문회를 앞둔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준혁이 도시 외곽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그의 테이블에 접근했다. 이준혁 변호사님이시죠?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혁은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옆에 앉았다. 저는 박태우 씨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 해요. 준혁의 눈이 좁아졌다. 어떤 제안인가요? 남자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다. 간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청문회에 출석하지 마시고 USB 녹음을 분실하세요. 그 대가로 태우 씨는 당신에게 5억 원을 제공할 것이고 서울 대형 로펌의 파트너 자리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었고 그가 오랫동안 꿈꿔온 로펌 파트너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즉시 그 생각을 떨쳐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제안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준혁 씨. 이것은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거절하면 당신의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태우 씨는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건 협박인가요? 준혁이 물었다. 단지 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오전까지 생각해보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혁은 레스토랑을 떠나 바로 민호에게 전화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당장 돌아오세요. 민호가 말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매수하려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다는 의미입니다. 준혁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동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 만남을 녹음했나요? 동욱이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태우는 분명 청문회를 방해하려 할 겁니다. 동욱이 제안했다.
모든 팀원의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USB와 다른 증거들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민호는 동의했다. 준혁 씨, 당신은 오늘 밤 여기 머무르세요. 내일부터 우리 모두 함께 움직일 겁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지호의 방에 들렀다. 소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민호는 모든 것이 끝나면 이 아이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했다. 걱정 마, 지호야. 그가 속삭였다. 내가 너와 네 엄마를 지킬게. 다음 날 아침 팀은 청문회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다. 모든 증거가 정리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이 준비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준혁이 말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는 곧 폭풍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그가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준혁과 동욱이 떠난 후 민호는 지호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다. 소녀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의 어색함을 넘어 이제 깊은 신뢰로 발전했다고. 아저씨, 지호가 물었다.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는 아저씨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무시당하고 버려진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회에게 정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한때 너 같은 아이였거든. 그가 말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달랐지. 너는 포기하지 않았고 네 엄마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어. 나는 그런 용기에 감동했어. 지호는 미소 지었다. 그럼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민호는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럼 물론이지.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 청문회 당일 양평지방법원은 인파로 넘쳐났다.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었다. 한쪽에는 민호의 팀이, 다른 쪽에는 태우와 그의 고용한 변호사 팀이 자리했다. 태우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입장했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반면 민호는 차분하고 결연한 표정이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박정현 판사는 엄격한 표정으로 양측을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박수진 씨의 법적 능력과 박태우 씨가 제출한 강제 입원 신청, 그리고 관련된 모든 혐의를 검토할 것입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태우 씨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우의 변호인단은 화려한 시작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수진의 불안정한 행동을 기록한 서류들, 정신과 의사의 평가서, 그리고 이웃들의 진술서를 제시했다. 그들은 또한 수진이 태우에게 서명한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존경하는 판사님, 태우의 수석 변호사가 말했다. 이 모든 증거는 박수진 씨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자신과 아들을 돌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망상적 주장은 이런 상태의 일부일 뿐입니다. 박태우 씨는 단지 그의 여동생과 조카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침착하게 증거를 검토했다. 그리고 민호의 팀에게 차례가 넘어갔다. 준혁이 일어섰다. 판사님, 우리는 이 모든 주장이 거짓이며 박태우 씨가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여동생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정혜진 간호사를 증인석에 불렀다. 정혜진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박태우 씨가 박수진 씨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거부하자 태우 씨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흔들었고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태우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정 씨, 당신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전부 들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들었습니까? 전부는 아니었지만 제가 들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혜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건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죠? 변호사가 계속 질문했다. 저는 그때는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인정했다. 하지만 나중에 뉴스를 보고 제가 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준혁은 USB 녹음을 법정에 제출했다. 그는 음성 분석 전문가의 보고서와 함께 녹음의 진위성을 설명했다. 이 녹음은 박지호가 숨어있는 동안 만든 것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이는 태우 씨가 수진 씨를 협박하고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그녀의 재산을 탐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판사는 녹음을 재생하도록 지시했다. 법정에 태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택권은 두 가지야. 서명하고 살든지 아니면 서명하지 않고 지호와 함께 사라지든지.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TV 출연에서 보여준 부드러운 목소리와 달리 녹음 속 그의 목소리는 냉혹하고 위협적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태우의 변호사들은 서둘러 의견을 모았다. 판사님, 이 녹음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우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아이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준혁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미 이 녹음의 진위를 국내 최고의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확인받았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녹음은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으며 박태우 씨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태우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준혁은 계속해서 최동욱이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태우의 도박빚에 관한 문서들, 그가 이웃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 그리고 그가 내세운 전문가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들. 이 모든 증거는 박태우 씨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여동생을 해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준혁이 결론지었다. 그는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그녀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고 그녀가 거부하자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태우의 변호사들은 필사적으로 각 증거에 반박하려 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갔다. 마지막 증인으로 준혁은 지호를 불렀다. 법정 내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어린 소년이 증인석에 앉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민호는 지회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소년은 긴장했지만 용기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호 군, 준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원에 말해줄 수 있겠니?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쌈촌이 우리 집에 왔어요. 엄마에게 종이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거절하자 화를 냈어요. 저는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녹음을 했니? 준혁이 물었다. 엄마가 전에 말했어요. 누가 너를 해치려 하면 증거를 남겨라 하고요. 그래서 엄마 휴대폰으로 녹음 앱을 켰어요. 삼촌이 엄마에게 뭔가를 마시게 했고 엄마가 쓰러졌어요. 저는 계속 숨어 있었어요. 삼촌이 엄마를 끌고 나갔어요. 녹음한 파일은 어떻게 했니? USB에 옮기고 제 고민형 안에 숨겼어요. 삼촌이 저도 찾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준혁은 찢어진 고민형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것이 내 고민형이니? 지호의 눈이 커졌다. 내 고민형인데 왜 찢어졌어요? 얼마 전에 누군가 이 인형을 찢어서 우리 집 앞에 두고 갔단다. 민호가 설명했다. 지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삼촌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는 항상 제 고민형을 싫어했어요. 엄마가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해서요. 이 말에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태우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다. 판사는 양측에게 최종 변론을 요청했다. 태우의 변호사는 여전히 수진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주장을 고수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준혁의 최종 변론은 간결하고 강력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들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용기,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배신.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박태우 씨는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여동생의 재산을 탈취하려 했고 그녀가 거부하자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박수진 씨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녀와 아들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판사는 모든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제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법원은 박태우의 강제 입원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한 박수진 씨에 대한 모든 법적 제한을 해제하고 그녀에게 아들 박지호에 대한 양육권을 돌려줍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다. 더불어 박태우 씨에 대한 형사조사를 명령합니다. 제출된 증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시사합니다. 법정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지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태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출구로 향하려 했지만 2명의 경찰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태우 씨, 강 서장이 말했다. 당신을 폭행, 납치 그리고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우는 수갑을 차고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없었다. 민호는 지호에게 다가갔다. 이제 곧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됐어. 지호는 기쁨에 차서 민호를 껴안았다. 정말요? 약속하셨던 대로예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약속은 지키는 거야. 이제 가자. 좋은 소식을 엄마에게 전하러. 병원으로 가는 길에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양평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재결합이었고 그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일종의 화해였다. 병원에서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수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지호를 꼭 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어 있었다. 우리 아들, 그녀가 지호의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지호도 울면서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수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사장님. 민호는 미소 지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의사는 수진의 회복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물리치료가 필요했지만 일주일 내에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동안 지호는 제 별장에서 계속 지낼 수 있어요. 민호가 제안했다. 그리고 퇴원하시면 원하신다면 당신도 오세요. 당신의 집이 정리될 때까지요. 수지는 망설였다.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는데. 전혀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과 지호를 돕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이에요. 다음 몇 주는 빠르게 지나갔다. 태우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사기 행각이 언론에 공개되자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다. 그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쳤던 것이다. 태우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진의 재산과 저축은 모두 그녀에게 돌아갔다. 도박빚 문제도 해결되었다. 민호의 법률팀은 태우가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로 인해 그의 빚은 법적으로 무효화되었다. 고리대금업자들은 경찰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더 이상 태우나 그의 가족을 괴롭히지 않았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지역 경찰서의 공식 사과였다. 강 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진의 주장을 처음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우리는 피해자의 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사건은 우리 경찰이 더 나은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미디어의 초점도 바뀌었다. 처음에는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이라고 묘사했던 수지는 이제 용감한 생존자로 불렸다. 태우가 고용한 가짜 전문가들은 자격증 취소와 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수진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 민호는 그녀와 지호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다. 그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정말 근사한 곳이에요. 수진이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는 아직 지팡이에 도움이 필요했지만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지호가 말했다. 민호 아저씨가 정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수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해요. 아들을 그렇게 잘 돌봐주셔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지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저녁 식사 후 지호는 정원에서 놀러 나갔다. 수진과 민호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민호가 물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해요. 오빠가 많은 것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지호의 학교로 돌아가야 해요. 그 아이는 너무 많은 수업을 놓쳤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호가 제안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알게 되어 기뻤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특히 지호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용기에 대해서요.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민호는 잠시 멈추었다.
저는 항상 성공과 부에 집중해 왔어요. 하지만 지호를 만나고 나서 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깊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우리를 가장 깊이 변화시키는 것은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죠. 다음 날, 민호는 지호를 놀라게 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소년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그는 새로 수선된 고민형을 가져왔다. 전문 장인이 인형을 완벽하게 복원했고 이제 등 부분에 찢어진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제 눈을 떠도 돼, 민호가 말했다. 지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다. 제 곰돌이, 그가 인형을 껴안으며 외쳤다. 고쳐졌네요. 이제 내 고민형은 더 특별해졌어.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용기의 상징이니까. 며칠 후 수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민호는 그녀가 집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태우가 그곳에 머물렀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수진과 지호는 민호와의 연락을 계속 유지했다. 그들은 종종 주말에 만났고 민호는 지호의 학업을 돕기 시작했다. 소녀는 똑똑했지만 이 모든 사건으로 학교에서 뒤처져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민호는 자신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경험했다. 그의 넓은 별장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주말마다 지호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 달 후 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해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저는 지호에게 법적 후견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물론 당신이 동의한다면요. 당신은 여전히 그의 어머니이고 제가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호의 미래에 투자하고 그의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수지는 놀랐다. 그건 정말 큰 제안이에요. 제가 지호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민호가 인정했다. 그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수지는 깊이 생각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민호가 지호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았다. 지호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지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정말요? 민호 아저씨가 제 후견인이 되신다고요?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래, 만약 네가 원한다면.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네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당연하죠. 지호가 대답했다. 저는 엄마와 민호 아저씨를 모두 사랑해요. 이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 형태가 탄생했다. 법적 절차는 몇 주가 걸렸지만 마침내 민호는 지호의 공식 후견인이 되었다. 그는 소년의 교육과 미래를 지원하는 책임을 맡았다. 수지는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았지만 그녀와 지호는 종종 주말을 민호의 별장에서 보냈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그는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이제 그의 우선순위는 달라졌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지호와 보냈고 자신의 회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해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지원했다. 양평의 사람들도 변화했다. 처음에는 지호의 외침을 무시했던 그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았다. 아이가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퍼졌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세 사람은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과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지호야, 저기 봐. 민호가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저 산의 이름이 뭔지 알아?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청계산이야. 맑은 계곡이 있는 산이란 뜻이지. 다음 주말에 같이 등산하러 갈까? 지호의 눈이 반짝였다. 네, 엄마도 같이 가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함께 가자. 그들이 강변을 걸을 때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생각했다. 몇 달 전 그는 소년의 절박한 외침을 무시했다. 이제 그는 그 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다시 발견했다. 고마워, 지호야. 그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호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뭐가요?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지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호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른의 손을 잡았다. 그들 세 사람은 강변을 따라 계속 걸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어우러졌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 1년 후 양평의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었다. 나무들은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고 시원한 바람이 한강 위로 불었다. 민호의 별장 뒷마당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호야. 생일 축하합니다. 지호는 이제 11살이 되었다. 그는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변에는 그의 학교 친구들 수진 그리고 민호가 둘러싸고 있었다. 민호의 조수인 윤미도 함께했다.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어봐.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호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촛불을 불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이 1년은 모두에게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었다. 수진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술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다. 태우가 떠난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정체성을 다시 발견했다. 지호는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민호의 도움으로 그는 뒤처진 학업을 빠르게 따라잡았고 이제는 반에서 상위권 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정서적 회복이었다. 악몽은 사라졌고 그는 다시 밝고 활기찬 소년이 되었다. 민회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사업가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제2의 기회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또한 아동보호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특별한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법적으로 민호는 지호의 후견인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가족이 되었다. 수진과 지호는 종종 주말을 민호의 별장에서 보냈고 그들은 함께 여행도 다녔다. 지난 여름 그들은 제주도로 2주간의 휴가를 떠났다. 그것은 지호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케이크가 나눠진 후 아이들은 정원에서 놀기 시작했다. 민호는 테라스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행복해 보이네요, 수진이. 그의 곁에 와서 말했다. 네, 정말 그래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지호는 놀라운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수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와 민호 사이에도 특별한 우정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존중했고 지호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회사는 어때요? 수진이 물었다. 바쁘지만 좋아요. 민호가 대답했다. 다음 달에 우리 제2의 기회 프로그램에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와요. 그중 5명을 우리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할 예정이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수진이 말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그때 지호가 그들에게 달려왔다. 민호 아저씨, 우리 축구 좀 해요. 민호는 웃었다. 좋아, 내가 골키퍼 할게. 그는 수진에게 윙크한 후 아이들과 함께 정원으로 달려갔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1년 전의 끔찍한 경험 후에도 그들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파티는 끝나고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지호는 피곤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오늘 정말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선물도 정말 좋았어요. 특히 민호 아저씨가 준 천체 망원경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이번 주말에 청계산에 가서 별을 관측해보자. 그곳은 빛공해가 적어서 별이 정말 잘 보인단다. 지호는 기대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기대돼요. 그날 밤 민호는 지호를 침대에 눕히고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저녁 의식이 되었다. 지호가 잠들자 민호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에서 그는 수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다음 주에 제가 서울에 가야 해요. 민호가 말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지호를 데려가도 될까요? 주말에는 롯데월드에 데려가고 싶어요. 물론이죠. 수진이 대답했다. 지호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아이는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민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저도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그 아이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꿨죠. 수진이 말했다.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다. 가끔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1년 전에 저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해요. 민호는 생각에 잠겼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죠. 1년 전 제가 양평에 출장 오지 않았다면, 또는 제가 그날 아침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지만 당신은 돌아왔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게 중요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별장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일출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한강 위로 퍼지고 양평의 마을이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1년 전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는지 생각했다. 돈과 성공만을 추구하던 냉정한 사업가, 한 아이의 절박한 외침을 무시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다. 민호 아저씨,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년이 언덕을 뛰어 올라왔다. 여기서 뭐 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냥 아침 해를 보고 있었어. 지호는 그의 옆에 서서 함께 풍경을 감상했다. 정말 예뻐요.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톤. 지호가 갑자기 물었다. 민호 아저씨 후회하는 거 있어요? 민호는 놀라서 소년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니? 저랑 엄마를 도와준 거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써야 했잖아요. 회사 일도 많을 텐데. 민호는 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 지호야. 오히려 그날 차를 돌려 너의 말을 들어본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 네가 내게 준 선물은 어떤 돈이나 성공보다 더 값진 거야.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지호가 의아해했다. 그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너는 내게 다시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다시 믿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저도 민호 아저씨를 정말 좋아해요.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은 잠시 더 언덕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았다. 민호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았다. 그의 집은 더 이상 텅 빈 저택이 아니었다. 그의 집은 이곳, 지호와 수진과 함께하는 곳이었다. 나중에 그날, 그들은 함께 청계산으로 하이킹을 갔다. 지호는 앞장서서 산길을 올라갔고 민호와 수진은 뒤를 따랐다. 가을 숲은 아름다운 색채로 가득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전망에 감탄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리 보였고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풍경을 가로질렀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수진이 말했다. 네, 정말 그래요. 민호가 동의했다. 지호가 갑자기 그들 사이에 서서 양손을 뻗었다. 민호와 수진은 각각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서 있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유대는 어떤 혈연 관계보다 강했다. 우리 셋이서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호가 물었다. 그럼 민호가 대답했다인 항상 함께야.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민호는 지호와 함께 새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했다. 그들은 북극성, 큰 곰자리, 그리고 다른 별자리들을 찾았다. 저기 봐, 지호야. 민호가 밤하늘을 가리켰다. 저 작은 점들이 전부 별이야. 그리고 어떤 별들은 너무 작고 희미해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지호는 천체 망원경을 통해 바라보았다. 와, 정말 많은 별들이 있네요. 그래,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단다. 민호가 말했다. 그래서 항상 좀 더 자세히 보고 귀 기울여야 해. 특히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말이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호는 테라스에 혼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용감한 소년 덕분이었다. 감사해, 지호야. 그가 별들에게 속삭였다. 마치 대답하듯이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러 빛났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